자, 231페이지에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 X주택을 을로부터 2009년 4월 1일 보증금 1억 원의 임차에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기출 문제인데요. 이것을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을 소유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자, 이게 1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전입신고하는 거죠. 전입. 임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증금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인도받고 전입신고는 현재까지 있다 했네요. 자, 2009년 4월 1일 날 이사 들어오고 전입신고도 했다. 그리고 현재 2010년 10월 24일 현재 살고 있다. 거주 중이다. 돼 있죠? 자, 2009년 6월 12일 정이 을에 대한 5천만 원 채권으로 X주택을 감유하였고, 자, 여기에 이 주택에 을에 대한 채권으로 정이라는 사람이 감유했죠. 그게 언제 했냐면 감유 5천만 원 자기 채권을 가지고 했죠. 5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감유했는데 이것이 2009년 6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8월 6일 날 다시 무가 2번 저당권 설정했네요. 여기에 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2009년 8월 6일 날 했네요. 이렇게 했어요. 2010년 10월 8일 무의 저당을 시정했네요. 이 사람이 2010년 10월 8일 현재 경매 실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을의 소유 주택이 A한테로 이렇게 경락이 됐습니다. 됐죠?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네요. 여기에 2억 3천만 원의 경매가 이루어졌네요. 경락 대금입니다. 병과 무의 채권은 각각 1억 원이었네요. 여기에 병 1억 채권, 그 다음에 무 여기도 1억 채권 이렇게 했었네요.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을의 주택이에요. 이해관계는 1번 저당권, 그 다음 2번 저당권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인 보증금 1억, 일반 채권자에 돼 있죠. 이건 채권이에요. 그죠? 단순 채권. 그죠? 보증금 채권, 여기는 일반 채권. 자, 1번 저당권자는 감유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했네요. 무는 정 감유한 이 사람보다가 먼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 1번 요거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 감유되어 있는 채권, 감유 금전 채권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설정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저당권과 금전 일반 채권은 우선 동순위가 됩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후 관계에 있을 때 저당권이 우선한 것도 아니요, 금전 채권, 즉 감유한 금전 채권이 우선한 것도 아니고 동순위로 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따라서 1번 틀렸죠. 자, 2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병이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에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전입신고한 임차인 의료, 병이 항상 우선 변제받나 이렇게 물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갑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의하여 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요 지위에 해당되어 버리면,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인 일정액에 대해서는 이건 뭐예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이게 인정되죠. 최우선 변제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죠. 3번.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같으면 최우선 변제가 보증금 1억 1천에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여기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증금 1억이니까 최우선 변제를 서울 같으면 가능하죠. 서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무의 저당권 실형으로 갑의 임차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갑은 전입신고를 이렇게 했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이미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엔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것보다도 저당권이 먼저 성립되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경락인 A가요 갑한테 나가달라 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옳다. 3번. 자, 그 다음 4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자, 우리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의 우선 변제가 인정되죠. 언제부터 우선 변제가 되냐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때, 또 대항 요건을 갖춘 날에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거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대항 요건에 의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우선 변제효력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 변제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따라서 틀렸죠. 5번.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은 배당을 요구한다 하면 여기 확정일자라는 말이 없으면 배당 청구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우선 변제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일반 채권으로서 가능하죠. 그리고 A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아예 없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사유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냈어요. 1번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목적물 전부가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멸실로 인하여 부동산 물권은 소멸하죠. 물권 절대적 소멸 원인이다 그죠? 원칙. 다만 가치 변형물이 존재해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때는 저당권을 존속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이 없으면 당의 목적물 전체가 멸실되었다고 하면 당의 물권은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시효 완성하여 소멸 시효로 인하여 소멸했다. 이렇게 하면 이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면 자, 당의 부동산이 경매 실행이 되는 순간 대금 완납되는 순간 되면 당의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은 전부 소멸합니다. 전부 소멸되어집니다. 이거는 소재주의라고 해요. 저당권 전부는 소멸해야 됩니다. 당의 부동산 위에 있던 모든 저당권. 자,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때는 혼동의 예외를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서 병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토지 소유권 위에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이 그렇죠. 그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버리면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죠. 혼동이 발생해요. 자, 혼동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지상권인 제한물권을 소멸해야 되죠. 혼동이 생기면 혼동 때문에 제3자인 저당권이 이게 소멸하게 되어 저당권자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죠. 불이익. 소멸이란 불이익이 생겨요. 그죠? 저당권자한테. 그러면 이때는 혼동 때문에 제3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잖아요. 제3자의 불이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혼동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지상권을 존속하니까 저당권도 존속하겠죠. 존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번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저당권자 소유권 위에 저당권 설정해 있다가 이 소유권과 저당권이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네요. 혼동이 나버리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1번.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 이것은요. 저당권 침해가 있을 때죠.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네요. 염려가 있으면 뭐죠? 저당권에 의한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죠. 예방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렇죠? 자, 2번.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저당권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가 아니라 일괄 경매에 관한 것이죠. 일괄 경매권 행사하는 것이죠. 자, 일괄 경매권 행사는 어떻게 하죠? 나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나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죠.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토지 저당 설정자니까 토지 소유자일 것이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저당권 설정자가 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할 경우,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의 경매권 행사인데, 여기는 토지만 경매하거나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이겠죠? 토지만 경매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민법 365조에 일괄 경매권을 이렇게 저당권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다 이 말이죠. 이걸 일괄 경매라고 하죠. 이것을 허용한다. 자, 이때 일괄 경매가 허용되면 토지는 당의 저당 목적물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 3번에는 근저당했어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이게 등기상이죠. 등기상의 채권 최고액하고 비교했더니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을 변제해서 한다. 자, 이때 채무자인 근저당 설정자는 이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전액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이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변제해야 됩니다. 전부, 전액.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자, 이에 반해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확정된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최고액만 이걸 변제하면, 그러면 근저당권자에게 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본 계약인 당좌 대월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에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 오음에는 당연히 담보력이 미치지 않죠. 자, 우리는 4번에요.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이게 후에 발생한 채권요.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이 있다면, 이 후에 발생한 이 원본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이죠. 자,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냐면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 먼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이렇게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저당권에 실행 경매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거잖아. 그죠? 선. 그렇다면 이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죠. 경매하더라도.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옳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한번 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그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이르러 피담보 채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병은 그 주택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근저당 등기는 아직 마수되지 않은 상태다. 자, 갑은 자기의 주택에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무. 이 사람 설정자죠. 당의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 갑이 돈을 빌려 쓰면서 여기에 채권자인 을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줬습니다. 건물에. 2억 채권이죠. 2억을 빌려 쓰면서 자, 그 후에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기에 이르렀죠. 이 주택의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소유권 넘겨주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이 저당권 근저당 설정자는 여기에 채권자에게 변제했다 이 말이죠. 변제했는데 아직 근저당 등기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등기는 그대로 존재한다. 자, 변제한 후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담보물권의 부정성으로 인해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 여와 관계없이 을의 근저당은 소멸되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채무를 전액을 변제했다고 하면 근저당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해 버립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이 완전히 변제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래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은 채권이 완전히 소멸했으므로 부종성으로 인해서 저당권을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존재하는 근저당 등기는 단순히 무효인 등기에 불과하죠. 무효 등기니까 이것은 말소해 줘야 할 의무입니다. 말소해야 한다. 그럼 여기는 을은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해 줘야 합니다. 을의 근저당 말소돼야 됩니다. 자, 2번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였으므로 을의 근저당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죠. 맞다.
3번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고가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요, 여기에 있는 현재 소유자가 이 근저당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의해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 등기 청구를 합니다. 이게 인정됩니다. 이때는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종전의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도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소유권이 이미 여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상태죠. 소유권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합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하니까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한다. 알겠죠? 자, 요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3번이 틀렸죠. 현재의 소유자는 병만이 아니라 종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사람인 저당권 설정자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내가 채권을 모두 채무를 변제했으니까 채권자 당신한테 내가 해줬던 근저당권 등기도 말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4번 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범주 성질은 물권 청구권이다, 이거죠. 물권 청구권이다. 5번 병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4번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 물권 청구는 5번 어디서 나왔죠? 소유권에서 나온 물권 청구권이니까 이 소멸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돼야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자, 그 다음에 28번 공동저당을 보시죠.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에 각각 수개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채권자가. 그래서 이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도 일치하죠. 그리고 피담보채권은 동일한 채권이죠.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동일 채권은 여러 개의 저당권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보호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1번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의 수는 같다라고 해야 되죠. 1번 같다. 2번 공동저당은 각 저당권이 그 목적물 위에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창설적 공동저당도 되지만 추가적 공동저당도 됩니다. 추가적 공동저당도 가능해요. 추가적이란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공동저당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하나 설정했다가 도저히 보니까 변제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당사자 합의만 되기만 하면 다른 부동산 위에다 저당을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저당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러 개의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공동저당을 만드는 것도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3번 공동저당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 소유에서는 안 된다. 아니죠. 물상보증인도 가능합니다. 물상보증인도 성립할 수 있어요. 4번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언제나 일괄 경매를 해야 한다. 언제나 일괄 경매 아니죠. 즉 동시 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시 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순차 배당이요. 이 두 개 중에요. 선택은 자유죠. 누가 선택을 하냐? 공동 저당권자가 마음대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괄 배당, 일괄 경매, 동시 배당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5번 공동저당의 경우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동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부동산 대금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으로서의 분담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채권을. 그러면 자기 채권을 한 곳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누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번 불가분성,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은 예외가 있는 애죠. 안분 배당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법에 안에서는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동저당에 불가분성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0번.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타당치 않은 것은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과 토지에 각각 을한테 여기에 저당권, 여기에 저당권 이렇게 채무 발생하면서 동일한 채무를 위해서,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을 2개를 가졌으니까 을은 공동저당이다 이 말이죠. 공동저당권자가 됩니다. 타당치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번 토지와 건물의 등기에는 각각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한다. 이게 공동저당의 취지의 등기입니다. 공동저당의 취지의 등기를 한다. 그런 뜻이죠. 옳다. 2번 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해 동시에 저당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동시에 경매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해도 관계없겠죠. 동시 배당을 받거나 또는 순차 배당을 받거나 일시 배당을 선택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선택이 자유롭다. 이 선택권 누구한테 되겠죠? 이 선택권은 공동저당권자가 한다 이 말이죠. 공동저당권자가 을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먼저 토지의 경매 대가를 배당하는 경우 을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가액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된다. 그가 아니라 이시배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3번은 바로 이시배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는 경우니까 이시배당이단 말이죠. 이시배당에서는 당해 그 토지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의 을은 자기가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안분배당이 아니다. 이거죠. 안분배당은 뭐예요? 동시배당할 때만 여기에서만 가액 비율로 안분배당한다. 대금의 가액 비율, 대금 비율로 합니다. 대금 비율.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법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어디에서? 동시배당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소위 이시배당 내지 순차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가 을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후순위 담보권자의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다른 부동산에 있는 그 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을 우리 판례는 민법은 인정하고 있죠. 대위권. 이시배당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5번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처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366조의 문제니까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1번 사례 문제. 갑은 을에 대한 3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S토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을 취득하고 병은 자, 여기에 그림을 좀 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을 소유 X 토지와 Y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갑은 3억의 채권을 위해서 여기에 1번, 여기에 1번. 1번 공동저당권, 1번 공동저당권 이렇게 취득했네요. 자, 병은 X토지의 피담보채권 여기네요. X토지의 피담보채권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겠죠. 2억 4천만 원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에 여기네요. 정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정은 Y 건물에 2번 저당권으로서 그렇죠. 왜 1번 저당권이 이미 있으니까 공동저당권자가 여기에 1억 6천만 원으로 2번 전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 대가가 4억이 나왔고요. 여기에 X토지가 4억이 나왔고 그다음 Y 건물의 경매 대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된다. 이게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된다. 자, 동시 배당. 갑이 동시 배당한답니다. 이랬을 때 정의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했네요. 자, 정의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배당 이건 얼마냐 이걸 물어봤네요. 자, 먼저 갑의 배당액을 빨리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 배당 어떻게 하죠? 안분 배당을 했죠. 부동산 대금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X 토지는 4억 Y 건물은 2억 그러면 2대 1이죠. 그럼 여기는 3분의 1을 분담해야 되고 여기는 3분의 1을 분담하면 돼요. 2대 1이니까 총 갑의 채권을 균등하게 3등분 나눈 다음에 X 토지에서는 2등분을 분담시키고 Y 건물에서는 1등분을 부담시키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3억을 이렇게 곱하면 X 건물에서는 X 토지에서는 2억을 부담하게 되고 배당받게 되죠. 배당액. 저기 갑의 배당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Y 건물에서는 여기에 3억을 곱하면 1억을 배당받게 되죠. 갑의 배당 금액입니다. 이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Y 2억 원 금액 중에서 여기 1번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때 얼마 받아가야 돼요? 1억을 받아가죠.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2번을 더 가야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1억 변제했으니까 여기 1억만 남았죠. 그럼 1억에서 1억 6천만 원 다 못 받아가죠. 얼마만요? 1억만 배당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배당 금액은 1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제도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으로 좀 볼까요? 3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근저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피담보채권이 증감 변동하죠. 그래서 이것이 장래의 어떤 시점에 확정하기로 하는 것이죠. 확정시킨다. 장래에 확정시킨다. 자, 증감 변동을 허용하니까 부종성이 완화될 수 있죠. 성질상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 등기를 근저당이라고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할 때. 이 등기 속에는 원본, 이자는 모든 이자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이자가.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이게 지연이자죠. 지연이자, 이것은 전액이 다 포함되죠. 다 편입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여기까지는 다 포함돼요. 여기에 어디 들어가냐면, 요것은, 죄송합니다. 요것은, 최고액 산정할 때 이게 다 들어갑니다. 요 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저당 실행 비용은 여기에 최고액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안 돼요.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이자, 예컨대 약정이자든 손해배상수의 지연이자든 전액이 전부 다 최고액에 산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 할 때. 그 다음에 이자 등기는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불가능. 이런 특징이 있다. 이때 이 최고액이란 것은, 이 최고액, 원본, 모든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전부 다 이 최고액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그래요. 당에 근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럴 수죠. 내가 여기까지 우선 면제받겠다라는 것이지 책임 한도액은 아닙니다. 책임 한도액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정해 두시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피담보채권을 확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피담보 증감 변동하니까. 자, 이 확정에 관한 문제인데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자, 즉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신청할 때 확정됩니다.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대금 완납 시에 결정됩니다. 2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3번 결산기 존속기간 정한 때는 그 기간 도래한 때 확정되겠죠. 4번 결산기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기간 경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기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해버리면 그때는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에 관한 문제, 이것을 지금 35번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번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때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 36번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40번.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는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하지 않죠. 이거다, 그죠? 실행비용은 여기에 최고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 했죠. 옳다. 2번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이면 존속기간은 변경할 수 있으나 최고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했는데 2번 틀렸어요. 이 근저당권의 내용 변경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해야 되죠. 변경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건저당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액 이것을 변경할 때는 후순위 담보권자 있을 때는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동의받아야 됩니다. 승낙받아야 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고액을 변경할 때는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변경 등기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승낙서, 후순위 담보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최고액의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잘못됐네요. 3번, 결산기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물상보증이나 제3실자는 어떻게 했어요?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에 마술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렇다. 4번, 근저당 계약에 기초가 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의 발생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일반적입니다. 옳습니다. 이걸 기본 계약이라 그러죠.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자신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부분도 마무리 짓고 물권법을 총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